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국어 영역 대표 강사 신영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 꼭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고3 올라가는데 또는 나 지금 재수하게 됐는데 축하라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올해 1년만 열심히 해서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봐. 대학 입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 1년만 잘 이겨내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항상 수험생이 되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힘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올해 1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선후배를 통해서 뭐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All about 신영균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대치, 목동, 평촌, 뭐 일산 이런 교육특구에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타임이 다 마감나는 선생님이다. 요거는 아마 현장 강의를 다니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이투스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영역 선생님들 중에서 현장 강의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수업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현장 수업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고 이런 와중에도 선생님은 유일하게 수강생이 더 늘었어. 그러면서 전 지역 모든 타임이 다 마감이 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생각보다 약간 젊어 보이는데 초짜 느낌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 완전 베테랑이고 젊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 또. 적당한 나이예요. 적당한 나이고 그리고 완전히 베테랑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만 10년 이상 선생님이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화면으로만 보다가 현장에서 선생님을 딱 마주치면은 많은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느냐? 카메라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마르고 왜소해 보였는데 실제로 봐도 마르고 왜소해요. 근데 키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다 담을 수가 없네. 선생님이 키가 182cm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비밀. 그리고 선생님 나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뭐 구글 검색 잘하니까 검색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쭉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 선생님을 믿고 의지해도 되느냐, 나의 1년 동안의 국어 공부를 저 선생님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거 궁금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 차원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출신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범대학교?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대한민국에 3대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사대라고 부르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고려대 사대라고 부르고 연세대학교는 사범대학이 없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의 3대 사범대학이라고 불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잘 했느냐 학창 시절에 마음만 먹었으면은 요 학교를 선생님이 갈 시절에 뭐 연고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 학교는 학교가 통째로 그냥 올 사범대거든 그냥. 그래서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국어 교사 자격증,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사실 이투스와의 온라인 강사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왜 또 찍습니까? 재계약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재계약을 하고 처음 선생님이 인강시장에 이제 딱 뛰어들었을 때 그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인강 런칭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어과의 인강 런칭 신기록을 다 깼었어요.
쫙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깨고,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들이 무명 기간이라는 게 이제 좀 있는데, 선생님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 기간 없이 쫙 올라갔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강을 몇 년 하면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같은 분야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아, 이 일을 내가 계속해도 좋은 것인가, 막 이런 매너리즘에 살짝 빠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마음먹고 재계약을 하고 올해 이제 처음 인강 런칭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야겠다, 여러분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해가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만나신 겁니다. 잘 걸렸어요 지금. 선생님 마음 먹고 뭐 딱 하기 시작하면은 현장도, 처음에 선생님은 학원가로 나와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첫 달 수강생이 몇 명이었냐면 1명이었어요. 1명. 아직도 기억나. 월급 명세서에 8만 원이 찍혀 있었던, 8만 원이 한 달 월급이었어. 그리고 제대로 마음 먹고 내가 이 지역을 이제 소위 말하는 평정을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고 뛰어들어서 쫙 하고 나서 그 지역 일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선생님은 연줄을 타고 인강 강사가 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투스에서 선생님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쭉쭉 성장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선생님 맘 먹고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치고 갑니다. 올해 그렇게 마음 먹은 해라 이거죠. 알겠죠? 자, 선생님이 쓴 책들이 서점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문제 출제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을 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쓴 책들이 블랙라벨 수학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꽤 유명한 책인데, 진학사에서 나온 블랙라벨 국어 시리즈도 있어. 거기에도 선생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투스북에서 출간된 여러 모의고사들이나 수능 기출문제집,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선생님이 출판 교재로 많이 이제 세상에 내놨었지. 그리고 이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저 선생님 그래도 믿을만한데? 좀 따라가 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입시 제도가 하필이면 여러분들 세대에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많이 바뀌잖아. 특히 국어는 돌덩이 같은 과목이었죠. 그동안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험 책에 뭐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어 온 그런 어떤 흐름은 있었지만, 옛날에는 국어 문제 막 60문제 이랬던 거 알고 있죠? 그러다가 50문제, 45문제 이렇게 문항수를 조금 건드리기는 했어도 전체적인 어떤 시험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터치를 안 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부터 너무 많이 바뀝니다. 사실 이런 불만이 있죠. 우리가 무슨 모르모트 실험 쥐도 아니고 왜 자꾸 바꿔가지고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가? 왜 하필 나 때 바뀌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요. 선생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올해 수능을 보는 모든 아이들은 같은 책의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그런 불만을 사실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다 같이 바뀌는 거잖아. 알겠죠? 항상 마음을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공평하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조금은 편안하게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커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도대체 크게 봤을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뭐 성적 산출 방식부터 시작해서 화작이나 언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특별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놨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영상을 보면 되겠고, 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교육과정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이 딱 이 바뀌는 세대의 지금 수험생들이죠.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09학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뿌리를 둔 수능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수능시험이죠. 선생님 이게 뭔데요? 뭐 세부적인 건 몰라도 되는데, 아예 교과 과정 자체라는 이 커다란 틀 자체가 하나 바뀌었다.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바뀌는 첫 해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교과 체계가 진짜 오랜만에 바뀝니다. 국어 영역 교과 체계. 더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바뀐다는 얘기지. 교과서가. 그죠? 여러분들 윗세대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기존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교과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이렇게 세 영역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로 윗세대만 해도 여기 이제 교과서가 뭐 매체 이쪽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윗학년은 매체 쪽이 수능 시험에서 빠져버린 것 알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교과에 의해서 수능이 치러졌는데 여러분들은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화법과 작문은 똑같고 문학도 똑같은데 독서와 문법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 문법 파트가 언어로, 독서는 독서 그대로, 문법 파트가 언어라는 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매체 이 분야가 이제 신설이 된 거고 수능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에서는 수험생들의 학습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학습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개정했다라고 했는데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라에서 교육과정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나아. 이게 마치 부동산 정책 같은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죠. 작년만 해도 24가지의 정책을 내놨었잖아. 부동산 정책을. 근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떻게 됐지?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 교육과정도 똑같아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복잡해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 이것만 단적으로 딱 놓고 봐도 3개의 교과가 4개의 교과로 늘어났잖아. 거기다가 없던 게 더 추가돼서 생겨버렸고.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너만 바뀐 게 아니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다 공통적으로 이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공평하다라고 편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전에 비교해서 뭐가 크게 달라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국어 영역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존에는 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영역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수능 역사상 최초로 국어 영역에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어요. 마치 탐구 영역에서 내가 이제 나는 요거 이렇게 선택하듯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체계로 이제 바뀌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다시 말하면 문법과 매체 파트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나는 문법 문제가 내 시험지 안에 없는 거야.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뭐야?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말하기 듣기 영역이고 작문이라고 하는 게 쓰기 영역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은 어떤 친구들은 듣기 평가를 안 보는 거야. 참 사실 이거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2015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 편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 다양성을 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해진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을 독서라고 부르죠. 문학과 독서 영역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거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한 영역을 선택해서 이제 선택 과목 응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화작할까요? 언어 매체 할까요? 이게 좀 궁금할 텐데 그건 특별 영상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은 화작이 좋겠고 이런 친구들은 언어 매체가 좋겠다라고 따로 선생님이 촬영해놨으니까 자세히 설명하거든 거기서 그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EBS 연계 비율을 50%로 줄여주겠다. 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간접 연계 방식으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게 목적이 뭐였냐면은 EBS 분야에서라도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 EBS 연계 제로로 가겠다, 안 하겠다 하면 EBS를 안 봐도 되니까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만 원래 작년까지 70% 연계였잖아. 이게 50%, 이거 뭐 물건값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20% 깎아준 거야 지금 나라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수험생의 입장에서 70%가 50%가 됐어. 그래도 절반은 연계를 한다는 얘긴데 그럼 여러분들 EBS 공부 안 할 거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야. 간접 연계? 국어 영역은 원래부터 간접 연계 방식이야. EBS에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고. 지문을 출제를 하더라도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출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내왔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재, 그냥 이야기거리 정도 연계, 화제 연계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원래 간접 연계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70을 50으로 줄여주긴 했으나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EBS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총 문항수는 달라진 바가 없어요. 기존에 원래 몇 문제죠?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45문제죠. 그리고 배점은 100점 만점이지. 그리고 상대평가 방식.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이제 갈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고 이제 나라에서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변화되는 건 이 두 가지.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체계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EBS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라는 거. 이런 것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응시 과목하고 문항의 어떤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이게 수능 예비평가,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 예비평가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죠. 공통과목 문학과 독서 영역은 34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예비평가에서. 그리고 배점은 7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이 압도적으로 배점이 높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11문제 26점 배점, 3점짜리 문제가 몇 개가 들어가서 26점 배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비평가를 그렇게 시행을 해놓고는 그 이후에 있었던 1학년,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는 또 선택과목 응시를 할 수 없게 해놨죠. 그러니까 공통 플러스 선택과목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비평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는 이거에 맞춰서 또 문제 내기가 굉장히 복잡했던 걸 거야. 그래서 이제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체계로 시험을 보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체계로 시험을 다 누구나 응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공통과목이 중요한가요? 선택과목이 중요한가요? 한번 봐요. 뭐가 중요하겠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통과목이 배점이 높으니까 공통과목 완벽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잡아나가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국어 영역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선생님이 좀 큰 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 영역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선생님, 국어는 딱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읽고 풀면은 풀리는 문제들이 대다수던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또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지도 않던데요. 수학 같은 거는 모르던 걸 아는 느낌이 있는데, 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국어는 내가 모르던 걸 알아간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 영역도 제대로 된 학습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제자 중에 국어 8등급으로 시작했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부터 다시 이제 수능 공부를 한 친구였는데 국어 8등급이면 선생님이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국어 8이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원숭이라 보면 된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제대로 된 국어학습법으로 공부를 한 결과 수능에서 1개 틀렸습니다. 1등급 중에서도 100분이 10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도 제대로 된 공부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은 쭉 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학습법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난 기출문제 3회독, 나는 EBS 5회독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EBS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국어 전반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개념부터 이게 아니란 얘기야. 전반적인 국어 학습법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 거겠지. 공통 영역인 문학과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쪽에 이제 선택 과목의 필수 개념까지 국어학습법이 정립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되는 선생님의 커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보통 선생님들은 시작하면은 영역별 개념부터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규법, 반어법, 역설법 이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국어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학습법 정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배워야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이제 전 영역 공부를 해봤으면은 아,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내가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런데 특정 영역의 어려운 지문, 특정 영역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 난 거기서 맨날 시간을 지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제도 틀리게 되더라.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고난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EBS 연계학습 아까 말했죠. 70%에서 50%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반을 연계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EBS 연계학습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 국어 영역 시간이 항상 여러분들 발목을 잡죠. 1교시를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풀기만 해도 점수가 꽤 나올 텐데 나는 맨날 45문제 중에서 한 40번 풀다 보면 종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5문제를 막 냅다 찍는다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레벌떡 대강 읽고 대강 푼다라거나 그러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반적으로는 국어는 이렇게 방향 잡고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방향대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2022학년도 선생님의 공통과목 커리큘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통과목 커리? 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작년엔 당연히 안 그랬죠. 작년에는 공통 플러스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체계에 맞게 선생님 커리도 이렇게 좀 맞춰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 커리가 있고 선택 과목 커리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은 문학과 독서 영역, 비문학이겠지. 이 부분의 커리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수험생활 시작할 때 평가원 분석을 먼저 하자. 왜? 수능 시험을 누가 내? 너네 학교 선생님이 내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을 출제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서 국어 학습법을 완성하자. 이게 첫 번째 컬입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에는 개념부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시험을 볼 시험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학습 방향을 잡아 나가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 강의가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많은 선배들이 국이공 이렇게 줄여서 부르던 그 강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어 학습 체계를 일단 완성을 합니다. 아, 국어 영역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완성하는 거지.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뒤에 뭐 EBS도 보고 영역별 심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틀부터 제대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아마 EBS를 포함한 전 사이트를 통틀어봐도 국어 영역의 어휘 강의로 하는 선생님이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느냐?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궁금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겁니다. 국어도 분명히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야. 만약에 영어 단어가 계속 막힌다. 단어 수거를 하나도 외운 적이 없다.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겠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국어 뭐 단어들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지문 이해가 안 되면 어휘력을 어느 정도는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런칭한 강의가 이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 문학과 독서 영역의 개념학습을 또 해야 되는 거겠지? 전 영역 틀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개념학습. 이제 첫 번째 개념 강의가 정밀한 독서라고 해가지고 비문학 파트예요. 지문 유형별로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강의는 깔끔한 문학. 그래서 왜 제목이 깔끔한입니까? 이것도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깔끔한 문학 강의가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과 함께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수필은 이렇게, 극문학 영역은 이렇게 그 독해 전략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입니다. 자, 큰 틀만 일단 쭉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EBS 강의, EBS 분석의 신. 선생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강의인데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과정. 파이널 직전에 고난도 과정이 있습니다. 최고난도 독서, 어려운 비문학 지문들, 그리고 최고난도 문학, 그리고 고전문학 싫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문학 파트 안에서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발목 잡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고전문학 10강 완성 이런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면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시간 단축. 최소한 시간 안에는 다 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간 단축 비법 특강.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파이널 강의 두 가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공통 과목 커리큘럼이에요. 선생님 커리큘럼은 대치동에 있는 이제 그 입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어. 이건 선생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이 들은 말이야. 많은 선생님들의 국어 커리를 봤지만 선생님 커리만큼 진짜 애들이 필요한 그런 강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커리큘럼, 그런 거 선생님이 진짜 그런 거는 독보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직접 들었어요. 실제로 대치동 설명회에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커리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뭐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더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통과목 커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선생님 시작은 이 두 강의로 합니다. 그냥 지규법, 은유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어 학습 체계 완성.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어 전 영역의 학습법을 가르치는 강의예요. 일단 이게 제대로 서야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 안에는 이제 공통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는 국어 전 영역 종합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종합 강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 국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이공 먼저.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언뜻 얘기를 했던 어휘력 강의. 이게 왜 평가원 분석이냐?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된, 그러니까 한 1994년도부터 수능이 출제가 됐으니까 94년 수능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능 시험지와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어휘들. 그래서 영어로 치면 읽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국어 영역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학생의 눈에서 선생님이 다 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학생의 눈에서 제작합니까? 자, 이거 강의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능 끝나고 나서 각 등급별 학생들을 모아놓고 역대 수능과 평가원 문제들을 다 줘. 이만큼을 준 다음에 이걸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지문 읽으면서 지문 이해에 방해가 되는 어휘들, 그러니까 막말로 니네가 모르는 어휘들 다 동그라미 쳐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만든 교재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근데 어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50분, 60분 이렇게 듣기는 좀 힘들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짧게 끊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 갈 때 또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이럴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선생님, 뭔 국어가 어휘 강의가 도움이 됩니까? 선생님 교재 중에서 교재가 굉장히 다양한 수십 종의 교재가 있지. 전체 판매량 2위가 요 어휘력부터 키워라 교재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독서를 한 친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휘력이 많이 이제 몸에 축적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다시 말하면은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 화면이 익숙한 세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어휘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근데 수능에서 수능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지문에 들어가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말들을 넣는 거야. 단순히 고전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 영역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평가원 분석 강의인 국이공 그리고 어휘력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역 전반적인 베이스와 틀이 잡히게 되는 거겠지. 그 이후에 이제 공통과목 필수 개념 강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밀한 독서 이 강의에서는 독서 영역 비문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비문학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당연히 독해력인 거예요. 선생님, 독해력 너무 추상적인 건데요. 독해가 뭡니까? 독, 읽고, 해석이 아니야. 영어는 독해라고 하면 읽고 해석을 해야지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근데 국어 영역은 독해라고 하면 독,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알아듣는 말만 골라서 띄엄띄엄 이렇게 읽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딱 보면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질문에? 또 찾고 다음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또 찾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독해력을 올려야 된다. 해서 정밀하게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정밀한 독서예요. 그것도 지문 유형별로. 올해 수능시험에는 과학 지문은 요게 나올 거고 사회 지문은 요게 나올 겁니다. 라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수능시험 그동안 94년부터 치러져 오면서 비문학 지문이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 있어. 예를 들면 두 가지의 대상을 놓고 비교 대조하는 형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진행되는 형태 또는 중간중간 예시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넣어주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만드는 어떤 지문의 형태, 이런 지문 유형별로 이런 유형의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 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강의가 정밀한 독서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문학 강의. 공통 영역이 독서하고 문학이죠. 깔끔한 문학은 이제 문학 파트는 비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 선택지를 봤더니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왔어.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개념을 모르면 지문의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화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시는 이런 방식으로 읽어나간다. 소설은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고전문학 쉽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런 영역별 독해 전략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과목 필수 개념이 정밀한 독서, 깔끔한 문학 이 두 강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커리. EB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 중에서 워낙 유명한 강의죠. EBS 분석의 신. 선생님의 블로그에 이와 관련해서 글 하나만 올려도 수만 명이 네이버 블로그에 와서 그 글을 정독하는 그 강의가 이 분석의 신 강의인데, 분석의 신 수능 특강 그리고 분석의 신 수능 완성. EBS에서 다양한 교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연계가 되는 교재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 두 강의를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EBS 연계 50%니까 나는 안 할래요.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BS 커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공통과목 커리 고난도 과정. 이제 이 고난도 과정이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없는 선생님도 계신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이전에 반드시 고난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현장 수강생들이 국어 영역 성적이 굉장히 높거든. 어떤 때 점수가 폭발을 하게 되느냐, 1년 커리 중에서 요때. 그러니까 처음에 국이공을 통해서 학습법을 잡고 어휘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필수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EBS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과정을 거치면서 성적이 폭발합니다. 이 최고난도 독서, 주제별 고난도 지문,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비문학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지문, 정말 싫어하지? 경제 지문.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문,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주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영균도 싫어한다. 물리학. 그럼 물리학 지문과 관련해서 정말 어렵잖아.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철학, 그 심오한 사상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별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주제들, 뭐 귀납과 연역, 논리학 지문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잡아서 그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최고난도 독서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최고난도 문학, 기존에 없었던 강의인데 신설이 됐습니다. 왜냐면 문학 파트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해졌죠. 왜냐면 문항의 개수도 원래는 15문제였는데 이제 17문제 이렇게 문항의 개수도 늘어났고 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학 영역에 대해서도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최고난도 문학 강의. 그래서 주제별로 고난도 작품을 주제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양쪽이 이제 세트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문학 안에서도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시대, 똑같은 일제시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뭐 김유정 작가의 무슨 동백꽃 이런 건 잘 읽히는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지식인의 고뇌에 대하여 이런 작품들, 이상의 날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런 작품들 굉장히 어렵죠.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어려운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게 최고난도 문학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세 번째는 고전문학 파트입니다. 고전문학 10강 완성. 이 강의는 어떤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었냐면은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거 다 되는데 고전시가 원문이 딱 나오면 거의 까막눈이 돼버리는 거야. 차라리 저는 영어가 더 좋아요. 이런 친구들. 또는 외국 살다 와가지고 나는 고전문학 보면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고전문학은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는 해석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한 줄 보고 해석 한 줄 보고 한 줄 보고 해석 한 줄 보고 이렇게 공부하잖아.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거 시도 안 맥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바로 고전문학 10강 완성 강의. 맛보기를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균이TV를 검색해 주세요. 균이TV, 신영균, 균이에요. 균이TV 검색해 보면 거기에 고전문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강의 클립 영상 같은 걸 넣어놨거든. 그걸 보면 아, 맞네. 내가 고전 원문을 읽을 줄을 몰랐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야. 그것도 이제 고난도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최고난도 강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파이널 강의에서는 타임어택, 시간 공격이란 뜻이네요.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이것도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여러분들 어디 가도 시간 단축과 관련된 전용 강좌는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나뿐만 아니야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애들 중에서 1교시 국어를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학생이 사실 절반도 안 되거든.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국어 영역 관련해서 모의고사 볼 때 제일 고민이 시간 문제잖아. 실제로 수능 시험이 어려웠던 해에는 옛날에 막 국어 1컷 84점 이런 불수능일 때 그럴 때는 시간 안에 완벽하게 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다 풀어낸 애들의 비율이 20-30%밖에 안 되고 이랬었어. 한 70-80%는 시간 안에도 못 풀었다 이거야. 시험이 쉬워도 5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간 안에 못 풀어 이거를.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또는 뒷짐은 다 찍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더군다나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체계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더 부족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시간 안에는 다 풀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등장한 강의가 시간 단축 비법 특강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이 강의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 단축 방법과 관련해서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강의가 나온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지금 보고 있네. 신영균이 만든 거예요. 이 강의가 파이널 과정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는 원래부터 이제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꽤 유명했는데 신영균 모의고사 파이널 이게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관리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시험지 안에 매 회차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아 비판 분석 보고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Q&A 게시판에 1회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그리고 나까지 다 합세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해주는
그런 컨셉의 모의고사. 물론 요즘에 시중에 무슨 이런 모의고사 저런 모의고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자료 형식으로 받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풀기만 하지 관리받는다는 느낌은 못 받잖아. 이 관리형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공통 영역 커리큘럼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택 과목과 관련된 커리큘럼. 화작을 했느냐, 언어와 매체를 했느냐. 그 선택 과목과 관련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두 가지면 많은 거야. 보통은 하나로 퉁치고 가는 이제 커리도 많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해놨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 필수 개념 강의, 정확한 언매, 언어가 문법, 매가 매체. 개념부터 시작해서 특히 문법은 개념이 중요하잖아. 선생님 문법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교재도 도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볼맛이 나게 그렇게 개념을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고 수업 자체가 문법 강의가 지루하잖아.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지루하면 영상으로 보는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그 강의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문법 강의 빵빵 터지는 유쾌한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체 파트까지 개념부터 실전까지 올인원 수업이 정확한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작. 원래 작년까지는 간결한 화작이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왜냐면은 작년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파트도 아니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선택 과목으로 빠져버리니까 진짜 심층 분석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명쾌한 화작으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도 작년에는 7강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10강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명쾌한 화작으로 화작 고민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정확한 언매 강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을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선택 과목 골라서 듣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이것도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밖에 없을 거야. 고난도 특강을 또 마련을 해놨어.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봤죠? 똑같이 최고난도 언매,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모아놓고 최고난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언어와 매체 만점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화작도 여러분들 화작 선택자를 잘 들어요. 뭐 대화, 발표, 뭐 면접 이런 지문들은 문제 잘 풀려요. 강연, 연설 이런 거. 그런데 협상, 토론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뭐 반대신문식 토론이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반대신문이 뭔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와 관련해 선생님이 최고난도 화작 강의도 마련을 해놨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지문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수 개념 코스가 있고 고난도 특강 코스가 있다. 자기 선택 과목에 맞게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택 과목 필수 개념과 관련해서 정확한 언매 방금 앞에서 설명을 했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쾌한 화작, 10강으로 화작 고민을 다 끝내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이 최고난도 과정, 최고난도 언어 매체, 그리고 최고난도 화작까지도. 아마 화작 최고난도 과정은 선생님이 뭐 다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든 사이트를 통틀어 봐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화작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될 거야. 생각지도 않게 화작에서 한두 개 틀려버리면은 이거 1등급 나오기 힘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화작과 관련해서도 고난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 전반적인 선생님 커리는 이제 다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그런 유명한 학원이 몰려있는 곳에서 저도 수업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어디서 수업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인강이라는 매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은 집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치동을 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1등급이 안 나와. 이런 거는 다 핑계일 뿐이란 말이야. 대신 현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거 관리를 좀 해주는데 인강은 관리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현장처럼 인강 제자들도 관리해 줄 수 없을까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이 관리 시스템이에요. 강의 시스템.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온 친구들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참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신영균 선생님이 아직은 지금 국어 영역 전국 1타가 아닌 것 같은데 인강에서. 그런데 항상 보면은 주변에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라는 현장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선생님이 이투스에서 국어 영역 압도적으로 현장 강의 수강생이 많대.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은 요즘 무한패스 시대라서 요거 잠깐 듣다가 아예 안 맞으면 나 저거 들을래 하기도 하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도 비싸고 그리고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애들이 성적에 바로 반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다음 달 모의고사가 있어. 이번 달에 수업에 등록을 했어.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면은 바로 애들이 학원을 그만둬 버린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온라인 전국 1타가 아닌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1타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커리를 잘 따라오시는 친구들은 요거는 이제 현장 강의 수강생들 점수 조사를 해봤어요.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신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16점 정도의 점수 상승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2020학년도 작년에 선생님이 현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1점에서 10점 정도 상승한 친구들이 25.7%, 이게 다 통계로 나온 겁니다. 10점에서 20점 정도 성적 상승을 이뤄낸 학생들이 43%,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점에서 30점,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한 3등급,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간 학생의 비율도 21.9%나 됐어요. 선생님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이런 해도 있었어. 2등급 또는 3등급인 상태에서 현장 강의에 들어왔는데 수능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비율, 그게 60%를 기록한 해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선생 커리를 성실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국어 과목인데도 성적 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선생님 믿고 커리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적이 쭉 상승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올해 이제 강의 타이틀이 그거잖아. 신영균과 함께라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재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선생님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로 좀 평가받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단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강의 교재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920 교재만 하더라도 교재 안에 뭐 풀컬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 퀄리티가 아마 다른 선생님들 교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920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다른 교재들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교재 퀄리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금전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수억씩 투자를 합니다. 교재 개발에. 그런 거는 믿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재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성적 향상에 최적화된 인강 관리 시스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인강이 현강과 비교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좀 갈증을 느끼는 게 요거죠. 관리 측면. 그래서 현장 아이들과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인강 친구들도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선생님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겁니다. 뭐 지문 분석 특공대, 시간 단축 특공대, EBS 특공대. 선생님 특공대 너무 유치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공대가 뭐 군대 특공대가 아니라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 강의나 선생님 교재와 별개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야.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시간 단축 특공대에서는 시간 재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푼 거를 스캔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Q&A 게시판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손글씨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부족한 게 지금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 이럴 때에는 이런 강의의 도움을 받아봐. 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관리 들어갑니다. 알겠죠?
EBS가 중요한 시즌에는 EBS 특공대. 그리고 선생님하고 구기공을 통해서 지문 분석 방법을 배우는 시즌에는 지문 분석 특공대. 이게 현장 관리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치동, 목동에서 현장 수강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관리를 여러분들은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작년에 유튜버로 변신을 했습니다. 목표는 100만 구독자였어요. 아, 골드 버튼이라고 하나? 다이아 버튼인가? 골드 버튼이겠지? 100만이면? 어림도 없더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선생님이 뭐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고민 상담하는 라이브 그 다음에 정신무장과 관련한 TCC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아마 작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1년 동안 이투스의 전 영역 통틀어서 TCC를 가장 많이 올려준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일 거야. 거의 일주일에 1개, 2개씩 계속 여러분들 정신 무장시켜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때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는 나태해져 있을 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도 TCC를 굉장히 많이 찍었었고 선생님 많이 찍으면 뭐합니까? 퀄리티가 높아야지. 찾아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거랑 한번 비교해봐. 선생님은 영상 편집을 따로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 연구실 안에. 선생님 그거 이투스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이투스에서 해준 게 아니라 선생님 PD, 개인 PD가 따로 있고 개인 편집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강의들을 진짜 정제해서 편집해서 올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고민상담 라이브도 다양하게 선생님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수능 끝나도 계속 구독할게요. 100만 구독자 가자 했는데 100만은 무슨 100만이야. 그래도 얼마 안 돼서 그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구독자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유튜버로도 열심히 듀니TV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온라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는 시간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강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모여서 뭐 100일 콘서트라든가 또는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이전에는 가졌었는데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이런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강 제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관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뭔 커리 영상이 이렇게 깁니까? 나 뭐 하겠다라고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되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을 나의 국어 과목을 믿고 맡길 선생님을 지금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커리 영상을 보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게 대치동 목동으로 치면은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설명회 와서 설명회를 듣는 거나 선생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커리 영상을 선생님이 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커리 영상보다는 조금 길 텐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든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내 강의를 듣는 내 제자들한테는 최소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신영균과 함께 한다면 뭐 반드시 국어 성적은 오른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성적이 오른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방향대로만 잘 따라오면 국어 점수는 무조건 오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키는 걸 다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 수능 끝나고 찾아오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현장 강의 수강생의 규모를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겠다. 이건 뭐냐면은 국어 영역을 좀 펼쳐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국어 영역. 예를 들면 시를 배우는데 표현법을 배워. 근데 거기서 직유법, 은유법 이런 비유법 과정에서 뭐 제유법, 환유법 막 이런 것들을 배운다.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나 똑똑해 보이려고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것까지 강의에 끌어들이면서 막 이렇게 나 잘난 척, 나 유식한 척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진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요즘 국어 강의들이 많이 이제 교조화, 추상화, 철학화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업을 들을 때는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하다. 우와, 저렇게 하면 뭐 메타인지 학습? 저렇게 하면 나도 뭔가 될 것 같아. 하고 수업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다가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돼.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갖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렇게는 안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구체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할 거야. 세부적인 내용들, 뭐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할 거지, 그냥 수업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나 할 때는 안 되는 그런 추상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약속을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수업 지루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커리가 이렇게 지루한데요, 벌써부터? 잘 들으세요. 선생님, 모든 강의는 현장 학생들과 호흡을 주고받으며 티키타카하는 강의로 진행이 될 거야. 지금 이 커리 영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저희 PD님 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다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형식으로도 이제 강의 촬영이 진행이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 강의, 즉 살아있는 강의,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앉아있지는 못한다 해도 마치 내가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무슨 3D 입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선생님이 좀 살아있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편입니다. 내 입으로 좀 말하니까 좀 나 재밌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뭐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제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문법은 누구라더라, 뭐 문학은 누구라더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대다수가 알바 글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오르땡, 수만땡, 포만땡,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선생님들 추천하고 하는 많은 글들이 그게 이제 홍보글, 알바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을 듣고 강의를 선택을 해서 들었는데 나랑 안 맞아서 성적이 떨어졌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니? 그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맛보기 강의 또는 시범 강의 또는 유튜브를 통해 선생님들 강의를 접해보고, 그 다음 이 강의가 나한테 맞겠다 싶은 선생님 강의를 따라가는 거지, 그냥 누구의 추천을 받고 따라가는 건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이 걸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좀 재밌는 방향으로 살아있는 강의로 끌고 갈 테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균이 TV, 균이 TV 땅 치면은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을 접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한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인강 선생님들께서 수험생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맨날 현장 강의하고 인강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만들고 뭐 학생들 관리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한 적을 때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많이 잡아야 한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자면서 하루를 꽉 채워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수험생인데 나는 이제 띵가띵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수험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라는 걸 약속드릴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선생님의 강의 목표 깔끔합니다. 내 강의를 따라오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국어 영역만큼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선생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재벌돼요, 내년에. 신영균 인강을 들었더니 9등급도 1등급 되고 4등급도 1등급 됐어. 그냥 강의 수강 한 달 만에 다 1등급 되면 나는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올해 진짜 열심히 해서 국어 영역 1등급 맞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따라오면 참 선생님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좀 커리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들은 결과 아 나는 저런 커리에서 저런 강의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또는 전반적으로 저 선생님하고 나하고 컨셉이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잘 따라오면 절대로 결과에 있어서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커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